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776년 비극적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조선을 부흥시킨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22대 왕 정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선 영조 말년 정치적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영조는 분명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는 재위 말년에 너무 노쇠해서 예전에 그 카리스마 넘치는 국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살아생전 붕당들의 극심한 대립을 매우 경계했었죠. 그래서 영조는 국왕과 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척신들을 키웁니다. 크게 두 축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조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16살의 새 아내를 들인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는데, 그녀의 일가족, 대표적으로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귀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라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안이 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였던 홍봉안이 있었죠. 홍봉한 등의 해경궁 홍씨 집안은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얻어냈지만, 정작 세손은 이 가문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홍씨 집안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문의 기득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홍봉한은 몰라도 홍봉한의 동생이자 세손의 외증숙부였던 홍인환이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영조가 또 좋아했던 딸들 중에 화한옹주라고, 이 화한옹주가 입적한 양아들 정후겸이라고 있었는데,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딸 화한옹주의 양아들인 정후겸을 영조가 굉장히 예뻐했고, 홍인환이 이 정후겸에게 접촉을 해서 영조 말년, 특히 영조가 늙어서 사리 판단 못할 때 누가 뭐래도 홍인환, 정후겸 두 사람이 실권자였습니다. 김귀주는 이 홍씨 집안, 특히 홍인환을 벼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홍인환, 정후겸 두 사람은 세손의 즉위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지금 국왕 영조가 늙어 자기들 멋대로인 세상인데 젊고 패기로운 세손이 즉위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그리고 본인 가문을 싫어했던 세손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세손의 정권 장악을 방해했으나 뭐 어쩝니까? 누가 뭐래도 후계자는 세손이고, 1776년 영조 사후 이 세손이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죠. 정조는 즉위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어 세손 시절 본인을 방해하던 홍인환, 정후겸부터 내칩니다. 더불어 정조가 즉위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영화 영린의 배경이 되는 정조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배후는 본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집안이었고, 이 일로 인해 이 집안에 엄청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외할아버지 홍봉한만 남겨두었죠. 이 일을 두고 홍씨 집안을 늘 벼르던 자기보다 어린 할머니 정순왕후 김씨와 그녀의 집안, 특히 그녀의 오빠 김귀주가 이때다 싶어 홍봉안을 비롯한 홍씨 집안 전체를 다 박살내려고 했으나, 정조는 왜 내 어미를 건드리냐며 되려 김귀주 또한 내쫓아버립니다.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봉안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없었으나 그 또한 얼마 안 있어 죽고, 그렇게 영조 제위 말년부터 득세했던 김씨 집안이나 홍씨 집안이나 전부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 영조의 측근들이자 정조에게 방해가 되던 세력들을 정조가 본인만의 힘으로 동시에 내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정조가 결코 만만한 국왕은 아님을 직감하게 되죠. 이런 정조에게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홍구경이었죠. 홍구경은 정조가 세손 시절 세손 교육기관의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또래도 비슷한 두 사람은 급격하게 친해진 듯합니다. 이제 겨우 11살의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정조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집안이 아버지 죽음에 동조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세손 시절의 정조는 궁중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정조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홍구경이었고, 정조는 누구보다 홍구경을 총애했으며,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홍구경더러 정조의 날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홍구경은 딱히 붕당 소속이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 세손 시절의 정조는 홍구경에게만 의지하는 경향이 컸죠. 이런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홍구경은 얼마나 더 강한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홍구경은 정조의 비서실장으로 5년간이나 일하며 궁중 호위까지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정조에게는 효의왕후라고 왕비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자
홍구경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삼을 정도로 홍구경의 위세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후궁이 된 자기 여동생이 죽고 자꾸만 정조와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를 능멸하고 선을 넘는 행위가 지속이 되자 정조는 홍구경에게 최대한의 자해를 베풀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홍구경은 33살의 나이로 지방에서 사망합니다. 확실히 정조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게 아직까지 노론의 입김이 세던 정조 제위 초기에 무작정 자기 정적들만 제거하면 반발심만 늘어나겠지만 선 넘고 주변으로부터 불만만 쌓여가는 자기 최측근 홍구경을 제거하면서 그나마 정조도 무작정 칼부림만 쳐대는 왕은 아님을 설파할 수가 있었죠. 실제 노론들은 정조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있었고 만약 정조가 그러면 정변으로 정조를 폐위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정조는 그런 빌미마저 주지 않았던 거죠. 정조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도 할아버지 영조처럼 어떤 붕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탕평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표방했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 탕평이라고 집권 여당, 노론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그래도 노론 내 중도 쪽을 많이 등용하면서 소론 내 중도 쪽도 같이 등용하는 형태였죠. 그러나 정조의 탕평은 준론 탕평이라고 정조 개인적으로 친한 의리를 지키는 신하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조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라 함은 대부분 노론이 아니었고 그 중엔 소론뿐 아니라 이미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 있던 남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정 대부분이 노론으로 가득 찬 가운데 유일하게 비주류 남인 붕당 출신으로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던 최재공이란 신하였죠. 정조는 이 최재공을 아버지처럼 스승님처럼 따랐습니다. 특히 홍구경 제거하고는 훨씬 더 따랐죠. 더불어 노론의 기득권도 보장해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피해 숙청만이 답은 아니죠. 그래서 정조는 노론 내 일부를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노론은 정조에게 포섭당한 시파와 포섭당하지 않은 벽파로 두 붕당으로 다시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강한 노론도 둘로 쪼개지니 위세가 약해졌겠죠. 이런 정조의 급격한 탕평책을 준론탕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정조를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정조의 정책들은 세종대왕의 정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에겐 집현전이라고 있었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본인만의 싱크탱크 기관이자 자신의 실무적 정치 지지 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의 연구원들로는 기득권의 선비들 혹은 신하들이 아닌 그간 정치선에서 배제되어 있던 남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상 차별을 받아왔던 서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똑똑한 지식인들은 고리타분한 철학 혹은 성리학이 아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유용성을 핵심에 둔 실학을 중요시 여겼고 정조는 이들을 규장각 연구원, 이른바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며 실학 연구에 증진시키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포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이 있으며 규장각과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실학에 크게 이바지한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 중후반기에는 정조가 이 정약용을 굉장히 총애했죠. 또 장룡영이라고 해서 이 조선 제1의 최강 무사로 꾸린 특수 경호부대를 창설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는 제위 8년 외교 문서를 싹 정리한 동문휘고를 편찬하고 제위 9년 대정통편이라는 새로운 법정도 만들며 조선의 통치규범을 다시 재확립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정조 정책에 반대하던 노론 벽파들은 정조와 그 측근 세력들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엮어내칠 가장 좋은 명분이 정조 제위 때부터 스멀스멀 조선사회에 퍼지고 있던 천주교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으로 이해해서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하필 조선 후기는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사회적 풍조가 있어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 서학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 천주교가 보통은 사회에서 배제된 남인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서학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우선 자신의 측근들인 남인들은 굳이 따지면 서학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무작정 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조는 서학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유학이 바로 서면 서학은 알아서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학 가지고 남인들 까재끼는 노른 벽파들더러 너네나 정통의 유학을 잘 되살리라며 문체반정이라는 학문적 개혁과 핀잔을 두었죠.
그리고 당시 노론 벽파들과 정경 유착되어 있던 상인들의 경제권을 해체시키고자 금난정권 폐지라고 당대 세금을 바치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장사하는 이른바 난전들을 금지할 권한이 있었는데 정조는 이 권한을 부정한 겁니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이 상당히 많이 해체가 됐고 상업이 엄청나게 과열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리고 정조에게 있어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정조가 이룩한 왕권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도 등재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 하나만으로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이전을 명분으로 묘를 새로 두어 쫓겨나게 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정조 18년이었던 1794년 공사를 시작해서 채재공을 총책임자, 정약용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한 결과 이론상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생각했던 공사를 단 3년 만인 1796년에 완공시켰습니다. 정조의 모든 이상향을 집약시킨 수원 화성은 그 건설 목적에 대해 해설이 분분합니다.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다는 설, 천도까지는 아니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본인은 상왕으로 거처하려고 했다는 설 등이 있죠. 정조는 이곳 수원 화성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이곳에 참가한 그 어떤 붕당의 신하들이든 수원 화성의 규모와 그곳에서 장영용 군대들이 보인 훈련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이때 한양을 나와 수원에 도착해 행사를 개최한 기간이 8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던 기간도 8일이었죠. 이때의 행렬을 정조는 그림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게 했으니 이 그림이 화성 능행도이고 이 덕분에 당시의 행렬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도 오늘날에 열리고 있었으며 수원 화성 축조 과정도 화성 성역 의궤라고 그림을 아주 세세히 다 그리고 글로 기록해가지고 수원 화성이 아무리 훼손되어도 얼마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정조는 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특히 정조가 총애했던 화가가 김홍도였답니다. 정조는 어릴 적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어지러운 당파 속에서 본인만의 능력으로 준론탕평을 이끌어내며 조선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끈 성군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조가 장난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욕도 참 찰지게 많이 했으며 술, 담배 애호가였다고도 하죠. 정조는 정말 평가가 입체적인 군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이다지도 개방적인 왕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정조는 또 아주 보수적인 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꿈꾸었던 세상은 정통 유학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사회였습니다. 실제 유교 경전에 대한 정조의 이해와 깊이는 당시 대성리학자들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고 겸손함? 이런 거 없던 정조는 스스로의 유학 지식에 자뻑하며 신하들의 유학 능력이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경연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정조는 무예에도 출중하였으며 50발의 활을 쏘면 49발을 맞추고 한 발은 일부러 안 맞췄다고 했으며 규장관 연구원들에게도 활쏘기 훈련을 강요했다고도 하죠. 정조의 특유의 그 정치 센스는 끝까지 지속되어 본인의 정적, 노론 벽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심환지와 밀당을 적절히 이어가며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해 갔습니다. 이런 정조를 비판하는 쪽에선 정조가 지나치게 아버지 사도세자의 정책에 함몰되어 있어서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정책들로 확대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도 세종대왕처럼 후계 하자가 있었는데요. 이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사이에선 후사가 없었고 대신 정조가 사랑했던 후궁,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의빈 성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문효세자가 있었지만 5살 때 홍역으로 사망합니다. 대신 정조는 수빈 박씨라는 후궁 사이에서 재위 14년이었던 1790년 아들을 낳아 11살의 나이였던 1800년에 세자로 책봉됩니다만 정조가 낳은 늦둥이라서 정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하필이면은 세자로 책봉된 그 해에 정조가 사망합니다. 이를 두고 정조가 독살에 시달렸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정조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던 겁니다. 자기 아들은 나이가 어린데 본인의 건강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걸 직감해서인지 정조는 말년 정치적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요. 노론 10하 중 권세가였던 안동 김씨의 김조순을 중용한 겁니다. 문제는 김조순은 세자의 장인어른이자 정조의 사돈, 즉 외척이었던 겁니다. 정조는 나이 어린 아들의 정치적 지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가 그토록 경계했던 외척을 끌어들인 겁니다. 정조는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완전히 펼쳐보이지 못한 채 제위 24년 만에 사망했으며 1800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이후 조선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지옥의 19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